지수가 꺾이는 거를 미리 어떤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캐치해내고 미리 피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깨면 주식 비중 아마 20-30%밖에 없을 거다. 70-80%는 전부 다 현금일 거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여름이 끝나갈 때 가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해가지고 지금 뭐 주식 계좌도 조금 슬림해졌는데 이 김에 몸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운동 중에 있습니다. 네. 계좌는 이제 더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더 불려가야 되는데 살은 빼고 계좌는 불려가고. 네,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도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 네. 오늘도 저희가 잠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는데 무더위도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고 시장도 뭔가 올해 이번 달 초반에 막 휘청했던 거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로 인해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좀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8월 한 달간의 증시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좀 한 줄 평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세지만 적당한 기회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뢰밭이 깔려 있는데 그 너머에서는 조금의 선물을 저희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하면 반드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IT가 글로벌하게 이제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 쪽 때문에 이쪽으로 뺏긴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존 주도주에서 다른 쪽으로다가 이제 파생돼 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여지들의 이제 자금에 뭐 투입되는 곳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땡겨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꺾이는 거를 미리 어떤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캐치해내고 미리 피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또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서두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지뢰밭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선물 같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말로는 쉽지 우리가 실제 그 지뢰밭 속을 걷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걷는 것 같으면서도 터지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지 그 중에서도 좀 선물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장기 투자에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시황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주식은 사가지고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줄 알았고 그걸 이익이 잘 나고 산업이 성장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 2달 전에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채워놨던 애들이 그냥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40% 밀리는 거는 우습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과연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고 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한 3가지로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해가지고 열위인 게 있더라고요. 이익단의 ROE, 그 다음에 배당 재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 대비 보상 비율 해가지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ROE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15대에서 20%로 늘어났어요, ROE가.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에서 9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ROE를 상승시키게 된 요인이 미국 쪽에서 상승시키게 된 요인이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뭐 소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한 주당 받는 뭐 이익을 늘린다거나 자본을 감소시킨 다음에 자본당 받는 수익을 이제 증가시키는 구조로 수익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났고 또 배당 재투자 수익률도 이게
보면서도 울컥했던 자료가 S&P 500 같은 경우에 10년간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 175%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뭐 175에서 9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배당을 재투자를 막 했다. 걔네들은 분기 배당도 하니까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한 220%가 넘어가요. 그런데 국내에 있어가지고는 10년간 7% 코스피 수익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7%고 배당 재투자했을 때에 28% 정도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쪽도 약한데 애초에 그 수익률도 딸리고 그럼 마지막 검토해 봐야 될 게 이제 위험 보상. 그러면 그래 미국이 위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큰 거였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변동성이 크고 실제로 위험도도 높고 이익은 걔네들은 미국은 변동성도 낮고 이제 뭔가 손실 났을 때 리스크 확률도 낮은데 벌었을 때의 기대 수익값도 높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우리나라가 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걸 실제로 글로벌 그 주식 펀드 동향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에 현재 미국, 그 다음에 대만, 뭐 인도 요런 쪽은 글로벌 주식 자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물며 중국 뭐 안 좋다 했는데 중국도 갑자기 이렇게 탁 들었어요. 갑자기 유입이 되고 있어요. 국내는 계속 2년간 계속 정체. 그런 데는 분명히 뭔가 요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외국인들 글로벌 시각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그 8월 달에 촉발됐던 엔캐리 쪽이랑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됐을 때에 그 뭔가 여파가 미국 빅테크 쪽에서도 나왔었고 일본도 증시가 출렁거렸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 자금이 엔캐리가 처음에 트레이드 될 때 싸게 빌려가지고 고금리를 주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다가 돈이 뿌려져가지고 신흥국이 막 커져 나가는 그래서 그 자금을 회수하면 걔네들이 또 휘청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고 미국 쪽에서 뭔가 재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안 가고 선진국에서만 계속 노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제 엔화 그 표시 채권을 그 사무라이 본드라고 해가지고 1조 6천억 엔을 이제 투자를 했고 주식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뭐 저는 특정 3가지 이유 정도로 뽑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한데 수익도 안 주는 쪽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도 뭐 사두고 오래 보유하자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전투적으로 매매를 그 구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월간 전략 짜야 되고 8월은 특히나 주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고 주간 전략도 점검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으로 지금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했을 때 ROE, 배당 재투자 수익률, 위험 보상 비율 이 3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열세에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도는 미국 쪽이 훨씬 높아. 그래서 실제 이제 글로벌 자산이 그쪽으로 다 이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계속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좀 매매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이 안에 구성을 조금은 날짜를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 순간의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플레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근에는 외국인도 지금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거래 대금은 줄고 있는데 그 관여 활성도는 훨씬 늘어났어요. 그만큼 빈번하게 들어왔다 나왔다를 하고 있고 하지만 뭔가 그 위에 매크로 단이든 산업 단에서 큰 그림은 가지고 플레이를 빠르게 돌리고 있는 그런데 저희는 한 발 넣고 하다 보면 계속 지뢰만 밟고 터지고 계좌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행도 약간 안 맞아요. 요즘에는 이게 잠시 먼저 가면 퐁당퐁당 엇박자 타기가 쉽고 최소한 반박자 정도 그냥 동행하되 조금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그때 실시간 돈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돈의 흐름을 그래도 반박자는 늦더라도 좀 따라가는 추세 추종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시장을 장투보다는 좀 단기 매매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네. 정책, 그래서 주주 환원을 좀 높여서 기업들의 네. ROE를 높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없는 상황에서 점차 이제 하나둘씩 쌓아가는 상황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저점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보여주시면 되세요. 예전처럼 무작정 이렇게 폭락이 나오거나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잘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띠면서 이제 지속화돼야 되겠지만 뭐 9월 달에도 이제 KRX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ETF가 이제 4분기 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뭐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뭐 노후 자금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다가 뭐 공제라든지 측면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장기 투자 관점 그리고 지수 하방에 대한 안전판이 깔렸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순간에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밸류업 쪽이 조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되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말이 사실 정말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저는 거의 제가 주식 투자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투자를 처음에 입문하고 배울 때는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 대가들의 그런 장기 투자 베이스를 보고 배우면서 한국 주식이 입히려고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놓고 보니까 시장이 좀 다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한국 주식에 맞는 매매 플레이를 좀 찾아가게 됐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지켜볼 일이고 문제는 당장에 이게 뚝딱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장 투자자로서 우리가 현재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당장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인 수급이 쫙 몰리는 쪽으로 좀 반박자 늦더라도 좀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게 어떤 종목군들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 연속성이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은 뭐 그냥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메이저 참여자들이 어떤 것들을 큰 이제 한 꼭지로 잡고 이제 파생해가지고 투자를 세팅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당장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 8월 5일 날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뭔가 어디에 쏠림이 있었고 그게 레버리지화 돼가지고 굉장히 큰 자금이 어디론가 갔었는데 그게 이제 청산되면서 나왔을 때에 그러면 이 청산되어서 나온 자금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걔네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된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장이 리스크해졌을 때는 뭐부터 생각을 했느냐 이 시장의 하락 폭락을 어떻게 피하면 될까 뭘 기준으로 잡을까 그러면 엔 달러 요런 환율적인 걸로 버무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로는 달러 엔이 됐든 원 달러가 됐든 환율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런 불확실한 대외 변수 속에서 확실한 건 뭘까를 놓고 보니까 금리 인하는 다가오는 확실한 미래구나 하면 요 큰 쪽 변동성을 관리해야 되는 쪽은 환율,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은 이제 금리 인하 쪽. 나중에 9월 10일 날 이제 뭐 대선 토론회가 있다라고 하면 해리스랑 트럼프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뭔가 트레이드가 일어날 거예요. 대선 트레이드가.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의 시장에서는 환율과 그 정도 이제 금리 그리고 한 단이 더 나서죠. 파월이 얘기를 할 때 금리만 터치한 게 아니라 고용적인 부분. 나는 강력한 이제 노동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노동 고용.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첫 이제 시간을 가졌을 때에 고용의 질이 뭔가 악화되고 있긴 하다. 소비는 유지가 되지만 벌써 한 2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이제 파월이 꺼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만큼 그 노동시장에 대한 변수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면서도 파월조차도 그 제일 큰 주제로 삼을 만큼 향후 이제 다가올 변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수치적으로라든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차곡차곡.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저는 140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걸 깨면 주식 비중 아마 20, 30%밖에 없을 거다. 7, 80%는 전부 다 현금일 거다. 왜냐하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22년도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하고 달러엔하고 동조를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실제 트레이드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초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에 달러엔이 110에서 120 정도였었거든요. 그때가 돼서 다 청산된다 이러면 이미 아사리판이 된 거고 그 전에 대비할 때 가장 이제 타이트하게 뭔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준점은 140.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그 3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3분기 다가올 실적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 환율이 1350원 위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최근에 1388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1350원 밑으로 빠져서 1330원대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 1350원 밑에서 장기화적으로 논다거나 1320, 30원에서만 논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잡았던 환율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적 자체가 뭔가 다운이 되겠죠, 이게. 그런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가 뭔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실적하고 무관하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살짝 미세기스가 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 자금은 환율과 금리, 그다음에 고용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단기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큰 꼭지대로 뭔가 확실한 변수, 금리 딴 그러면 바이오는 올 초에 투자하나 뭐 지난달에 투자하나 지지난달에 투자하나 다 괜찮거든요, 이게. 대신 뭔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바이오텍 위주로다가 네. 많이 세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이넥스, 제가 이제 밀었던 이제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보다는 바이넥스를 조금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CDMO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제약 쪽. 네, 유한양행, 실제 신약. 그렇죠. SK 바이오팜 이쪽으로 녹십자 뭐 이런 쪽으로 갖고 향후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쪽에 하나가 두고 그 다음에 금리 단에서 건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해리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청정 에너지 쪽이 엮일 거니까 풍력 쪽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뭔가 또 한 꼭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그 건설 쪽. 그 다음이 이제 뭐 풍력 쪽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전날에 AI 소프트웨어를 또 붙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은 약간의 성장이 안 이루어질 때 저희가 또 첫 번째 시간에도 주도주 성장 이미지 뭐 이런 거 순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뭔가 그 기존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확실히 벗어나는 이제 큰 카테고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종목이 확산될 때 뭔가 차지할 수 있는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그쪽까지도 믹스해가지고 8월 달에는 지금 딱 요 시점까지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업 쪽이 됐든 저도 넣고 하다 보니까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KTNG라든지 뭔가 그 이제 방어적인 요소가 들어간 종목들을 세팅하게 됐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제 월마트라든지 월마트가 연간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월마트, 타깃 아니면 그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일컫는 드래큰 밀러 같은 경우에도 필립 모리스 제가 손을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래서 필립 모리스 주식도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연간에. 그래서 그런 방어 쪽을 세팅하고 있고, 헤지 펀드들 움직임도 약간 M7을 조금 줄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쨌든 방어 쪽,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S&P 500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들의 비율을 보면 공교롭게 16%를 차지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그 다음이 19% 정도가 유틸리티, 17% 정도가 이제 금융 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방어 쪽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데에 미국도 세팅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복부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이번 달의 포트폴리오, 뭐 다음 달의 포트폴리오까지 거의 뭐 그냥 한 큐에 싹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둥둥둥둥 네. 이제 떠 있고 있는데 하나씩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사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하셨고 좀 놀랬던 게 시장의 단기 급락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약간 내심 걱정이 되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내지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시장은 좀 이제 얼어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주식은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또 그때와 같은 시장의 단기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부터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0을 깨는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네. 그럼 반대로 주식 비중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릴 만한 타임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실적 발표 당연히 좋게 나오거든요. 좋게 나오는데 그 좋게 나왔으니까가 끝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다시 금리 인하 여파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있던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던 돈들이 다시 기존 주도주로 모아지는지, 그게 모아지면 그 예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3천 뚫든 지수의 상방을 뚫으려면 IT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꼭지가 살아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다시 IT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게 지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풍부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얘도 가고 얘도 가고 덜 가고의 차이지.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국지적으로 이렇게 타타타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뭐 핀볼처럼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금들이 쏠림이 또다시 부분적으로 어딘가에 일어났었던 그 자금들이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러면 선침해를 해둬야지, IT 반도체 미리 사둬야지 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도 막연하게 지금은 뭐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바이오만 들고 있어야지라고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아직은 자금이 제한적이다,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국내는 특히 더 그렇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국내는 약간 단기 플레이를 하셔야 되시는데, 그게 굳이 전체를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저는 433으로 해서 주도주 4,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순환주 3,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방어주지만 그 단타라든지 아니면 현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런 식으로 433 배분을 했을 때 요 내에서의 약간의 이제 종목적인 변화라든지 이걸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네. 가령 지금 당장에 또 현재 촬영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는데 IT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늘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요즘에 또 시장의 특징이 반도체가 죽으면서 바이오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는 또 바이오를 살짝 줄이는 케이스도 필요할까요? 지금 그게 어느 단에서 빠질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바이오는 바이오텍부터 시작해서 CDMO 갔다가 지금 제약을 큰 비중을 둡니다 라고 요 사이에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이 바이오는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여기서 딱 꺾고 라기보다는 뭐 리스크 온 상방이 이제 상방을 뚫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방어 쪽으로 뒀던 자금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중소형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ETF 현황을 보면 중형주보다 소형주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소형주로 약간 갔던 포지션이 다시 대형주로 가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움직임에 맞춘 해당하는 거를 조금 자르면서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데 이 전제는 주도주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것만 가득 채우고 바이오도 못 먹고 뭐 딴 거 건설 조선 아무것도 못 먹은 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 부분은 주도주는 꺾였다라고 제가 그 예전에 시장 얘기를 드리면서 820.14 뭐 어떤 코스닥 시가를 깨지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도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지수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때 자르는 기준이 주도주를 아마 잘랐을 거고, 그러고 나서 비워놨다가 언제 들고 가느냐, 주도주가 다시 턴을 할 때, 주도주가 이미 다 바이오처럼 꽉 찼을 때 주도주 좋습니다가 아니라 턴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주도주를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턴을 하는 시점의 기준을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그 실적에 따른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루 이틀 3일 요 사이에 주가가 아 정말 요쪽으로 다시 가는구나 했을 때 요 부분을 채워 넣어주는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 장입니다.